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부자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외적인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적인 세계를 바꿔야 한다. 이 책은 그냥 읽지 말라. 목숨이 달린 것처럼, 인생이 걸린 것처럼 간절히 읽고 소망하고 연구하기 바란다. 그러고 나서 이 원칙들을 직접 시험해보라. 효과가 있는 것들은 계속해 나가고 효과가 없는 것들은 미련 없이 내던져라. 부를 끌어당기는 17가지 원칙을 알려주는 부자 매뉴얼. 백만장자 시크릿 하브에커즈. 하브에커는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만에 백만장자가 된 전 세계인의 부의 멘토이다. 단돈 30불을 지니고 캐나다에 온 유럽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토론토에서 자라고 20살 이후에는 미국에서 살았다. 13살 때부터 신문 배달,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 등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고 요크 대학을 졸업한 후 5개의 도시를 전전하며 12개가 넘는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다. 수많은 좌절의 시간 이후 대출받은 $2,000로 첫 사업을 시작해 10개의 지점을 가진 사업체로 바꿔놓고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회사 지분의 절반을 판 것으로 그의 꿈을 이루는 듯 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와 해픈 씀씀이로 또다시 2년도 채 못 가 빈털터리가 되었다.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나락을 모두 경험한 바로 그 순간 하브에커는 독특한 이론을 개발했다. 돈과 무의식, 부를 이루는 심리적인 과정을 발견해낸 것이다. 에커는 어린 시절의 가족을 통해 보고 들은 경험과 습관이 지금 나의 돈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이 책에서 그는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돈에 대한 무의식을 성공을 향해 다시 세팅하는 놀라운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경제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경제청사진을 새롭게 그리는 방법과 부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인드와 행동 지침을 알려준다. 이 책의 일부에서는 돈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으며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조건화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돈과 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들을 수정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전략이 소개된다. 지금까지 독자들은 부동산, 주식, 비즈니스 등 각 분야에 대한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듣고 강연회에 다니며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 어찌 되었는가? 대개의 경우 도로함이 타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반짝이는 것 같다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제 드디어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답은 간단하다. 이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의 무의식에 내재된 경제청사진이 성공적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무엇을 배우든 얼마나 많이 알든 무슨 일을 하든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그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것인가?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나누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그 이유를 알아보고 난 후 당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180도로 바꾸는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다. 1부, 생각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남들처럼 나도 잠재된 능력은 꽤 있었을 테지만 그걸 제대로 다 드러내지 못했다.
20대 시절에 나는 대여섯 가지 사업을 벌였는데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꿈에 부풀어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좌절하고 더 처참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뭔가 이뤄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늘 실패했다. 사업 아이템을 제대로 고르면,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이 마지막 부분이 나의 머리를 강타했다. 똑같은 사업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고 왜 나는 계속 실패하는가? 나의 잠재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지하게 나의 내면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박혀있는 믿음과 사고방식을 점검한 결과 내가 입버릇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불안과 걱정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실패할까봐 두려웠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 후에 일이 틀어져서 그걸 모조리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놈이 될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행운이란 게 늘 그렇듯이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분 중에서 상당한 재력가였던 아저씨에게 충고 한마디를 듣게 되었다. 어느 날 그분이 남자들끼리 카드 게임을 하려고 우리 집에 왔는데 지나가다가 날 보았다. 내가 벌써 세 번째로 집에 기어들어와 아래층 스위트룸, 다시 말해서 지하실에서 빌부터 살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가 벌써 나의 변변치 못한 상태를 얘기했는지 그분은 장례식장에 유족을 바라보는 듯 가엾어하는 눈으로 날 쳐다보면서 말했다. 하부, 나도 처음에는 너하고 똑같았어. 되는 일이 없었단다.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군. 난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못 들은 척 벽 쪽을 쳐다보았다. 아저씨의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후에 내 인생을 바꾼 충고를 듣게 되었어. 너한테도 그걸 알려주고 싶다. 이런 제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설교잖아. 이 사람은 내 아버지도 아는데 마침내 그가 비밀을 알려줬다. 하부,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면 그건 네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 거란다. 당시 꽤나 시간벙졌던 나는 모든 걸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슬프게도 나의 통장이 보여주는 현실은 달랐다. 그래서 나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계속 말했다. 부자들의 생각이 비슷한 거 아니? 아니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100% 정확한 건 아니다만 대개의 경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 그런 사고방식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결과도 결정하지.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난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아저씨가 말했다. 그럼 너도 부자들처럼 생각하면 돼. 그때는 냉소적인 성향이 강했던 내가 반문했다. 아저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대답했다. 응, 부자들은 집중력이 있어. 그리고 지금 내가 집중할 일은 카드 게임이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난 이만. 아저씨는 자리를 떠났지만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내 인생은 어차피 잘 굴러가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 손해볼 게 뭔가. 나는 부자와 부자들의 생각을 연구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주로 돈과 성공의 심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아저씨의 말은 사실이었다. 정말로 부자들의 생각은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 사람들과 달랐다. 결국 나는
나를 부자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나 자신의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다. 당신도 당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상충되는 두 요소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위와 아래, 빛과 어둠, 뜨거움과 차가움, 안과 밖, 빠름과 느림, 오른쪽과 왼쪽, 이 외에도 수천 가지 사례가 있다. 한쪽이 존재하려면 다른 쪽도 존재해야 한다. 왼쪽이 없는 오른쪽이 있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쪽에 하나 없이 다른 쪽 하나는 존재할 수 없다. 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목수와 그의 장비를 예로 들을 수 있다.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그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인류 목수가 되지 않는다면 도구는 소용없다. 다시 말하면 성공으로 향한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와 성공은 경제 청사진에 따라 움직인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누리지 못할까? 막대한 돈과 성공을 창출하고 유지할 내적인 능력이 없는 탓이다. 돈과 성공과 함께 따라오기 마련인 도전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큰 돈을 벌지 못하는 1차적인 원인이다. 복권 당첨자들을 보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이 얼마에 당첨되었건 간에 결국은 원래의 재정 상태로 돌아간다. 그들이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돈의 양만 쥐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정반대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으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그 돈을 모두 되찾는다. 도널드 트럼프가 좋은 사례다. 트럼프는 수십억 자산가였다가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에 다시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부자가 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게 되었더라도 그들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백만장자의 마인드만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 나무를 인생의 나무라 생각하자. 나무에 열매들이 달려있다. 우리의 삶으로 치면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 열매들을 보니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열매의 개수가 적다. 크기가 작다. 맛이 없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결과에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 실제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씨앗과 뿌리. 그것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근원이다. 땅 위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땅 속에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 볼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다. 보이지 않는 전기 요금은 왜 냅니까?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을 느낄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다. 전기가 정말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우면 코드 꼽는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당장 의심이 사라질 것이다. 땅 속의 것이 땅 위의 것을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생산한다. 이것이 자연의 원칙이다. 인간은 자연을 넘어설 수 없는 자연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우리의 뿌리,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자연의 원칙과 나란히 두고 일해 나갈 때 삶의 흐름이 물의 흐름처럼 매끄러워진다. 그 반대의 경우 삶이 고달파진다. 이미 자라버린 열매에 관심을 기울여봤자 소용없는 짓이다.
나무에 벌써 매달려 있는 열매를 다르게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다음 해에 나올 열매는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땅 속을 파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의 영역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다. 최소한 4가지의 다른 영역이 있다. 즉, 육체, 정신, 감정, 영혼의 세계가 그것이다. 그런데 육체적인 세계는 다른 3가지 영역의 인쇄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컴퓨터로 편지 한 장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에서 편지가 나온다. 인쇄물을 보니 아니, 이런 오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잘 지워지는 지우개로 틀린 글자를 지운다. 그 후에 다시 인쇄하기를 눌렀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오자가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방금 분명히 지웠는데 이번에는 더 커다란 지우개로 더 열심히 오랫동안 빡빡 지운다.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 인쇄하기를 다시 눌렀는데 또 그대로다. 인쇄물, 즉 물리적 세계에서는 문제를 수정할 수 없다.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정보, 즉 정신과 감정의 영적 세계에 입력된 정보를 바꿔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돈은 결과다. 부자는 결과다. 건강도 결과다. 질병도 결과다. 당신의 몸무게도 결과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 살고 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세상 말이다. 지금 돈이 없다는 건 결과다. 그 원인의 뿌리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외적인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적인 세계를 바꿔야 한다. 겉보기에 인생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내면에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면의 변화를 나에게 강력히 선언하자.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며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라는 옛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고 마무리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한다. 그 다음에 집게 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다시 한번 선언하게 될 것이다. 선언이란 게 뭔가? 큰 소리로 단호하게 긍정적인 말을 외치는 것이다. 선언이 왜 중요할까?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에너지에는 빈도와 진동이 필수적이다. 선언을 할 때마다 진동이 생기고 빈도가 늘어난다. 선언은 우주의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당신의 무의식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다. 화건은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화가 때 우리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이건 사실이 아니야, 헛소리야 라고 반응할 때가 많다는 점이다. 반면에 선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엇이 되겠다는 의지나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한다. 지금 당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언의 정의에는 행동이라는 중요한 단어도 포함되어 있다. 목적을 현실로 이루려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로 당신의 선언을 하라. 쿨한 척 하면서 한 푼 두 푼에 쩔쩔매는 것보다는 헛소리든 뭐든 부자가 되는 쪽이 나을 것 같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같은 생각이라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을 따라해보라.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경제청사진 점검하기. 과거의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의식 속에 돈과 성공에 대한 그림을 그려두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청사진이 당신의 경제적인 운명을 좌우한다.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결정한다. 경제 청사진에는 돈과 관련된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모두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 청사진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답은 간단하다. 과거에, 특히 어렸을 때 당신이 받아들인 정보 혹은 경험이 기초를 이룬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돈에 관한 태도를 정해두었을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것을 배우는 것일까? 그렇다. 아이들은 돈에 관한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을 모두 나중에 배운다. 여러분도 나도 누구나 다 그렇다. 우리는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며 자랐다.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배운 것들이 프로그래밍 되어 살아가는 내내 자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돈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래의 세 가지 기본 방식에서 영향을 받고 생각과 행동 방식이 형성된다. 어린 시절에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어린 시절에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 어린 시절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였는가? 이 세 가지 측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므로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경제청사진을 만든 첫 번째 영향, 어린 시절에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이것은 자라는 동안에 돈에 대해, 부에 대해, 부자에 대해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당신은 혹시 이런 말을 듣고 자랐는가?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굳은 날을 위해 돈을 저축해야 한다. 부자들은 탐욕스럽다. 부자들은 죄인이다. 더러운 부자 놈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부자는 독실한 신앙인이 아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이면 다 돼.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점점 더 가난해진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어울리지 않아.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이런 빈정거림을 들었다. 내가 뭘로 보이냐? 돈으로 보이냐? 이렇게 어렸을 때 돈에 대해 들었던 말들이 모두 당신의 무의식에 남아있다. 이런 말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경제적인 생활을 운영해 나가는 청사진의 일부로 자리 잡는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리 세미나에 스테븐이라는 남자가 참석했는데 그는 돈을 버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돈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스티븐이 세미나에 참석했을 당시 그의 연봉은 $800만 넘었고 9년 동안 계속해서 그만큼 벌고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수중에는 항상 돈이 남아나질 않았다. 자신이 쓰거나 빌려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투자를 잘못해서 다 날려버렸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의 순자산은 언제나 정확히 제로 상태였다. 스티븐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는 엄마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한다. 부자들은 욕심쟁이야. 가난한 사람의 뼈골을 빼내서 자기들 배를 채워. 살아갈 만큼만 있으면 돼. 그보다 많으면 더러운 돼지가 되는 거야. 스티븐의 얘기를 들어보니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짐작할 만했다. 그가 무일푼 상태인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이 머리에 박혀서 그는 부자들이 욕심쟁이라고 믿게 되었다. 돈과 욕심이 언제나 하나로 묶여 있었고 둘 다
당연히 나쁜 것이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무의식은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 엄마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근근히 살아가겠나? 부자가 되겠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이 부자가 되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할 것이다. 과연 정말 그럴까? 천만의 말씀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쪽이 물리적인 선택인 듯 하지만 뿌리 깊게 박힌 감정과 논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는 무의식은 언제나 거의 감정을 선택한다. 스티브는 자신의 비생산적인 믿음이 어머니의 영향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머니로부터 습득된 정보를 답습한 것일 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에 우리는 그가 부자가 되더라도 어머니가 싫어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짜도록 도와줬다.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하와이를 좋아했다. 그래서 스티브는 마우이 해변에 바라다 보이는 콘도를 구입해서 어머니가 겨울 내내 그곳에서 지내게 해드렸다. 어머니는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고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이제 부자 아들을 둔 게 흡족하고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하기 바쁘다. 게다가 아들은 1년 반 이상을 어머니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었다. 환상적인 해결이지 않은가? 경제청사진을 만든 두 번째 영향. 어린 시절에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 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자랐는가 하는 부분이다. 눈으로 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규정해 놓는다. 부모님이나 가깝게 지내던 어른들이 돈에 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 돈을 잘 관리했는가? 아니면 돈 관리에 소홀해 있는가? 쓸 만큼 쓰면서 살자 주의였나? 저축해야 한다는 주의였나? 영리한 투자가였나?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나?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편이었나?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편이었나? 꾸준하게 돈이 들어왔는가? 드문드문 수입이 생겼는가? 수월하게 돈을 버는 가정이었나? 아둥바둥 거려야만 했던 가정이었나? 돈으로 즐거움을 누렸는가?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는가? 이런 정보가 왜 중요할까? 원숭이는 본대로 배운다고 하지만 인간이라고 다를 것 없다. 세상 모든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도 당신의 꿈이 성공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적인 성공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부모님이 경험이 자식 세대의 돈에 관한 믿음과 습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돈이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야. 있을 때 즐기며 살아야 돼 라는 무의식의 주문에 따라 미친 듯이 돈을 써야 된다. 반대로 그 반대의 경로를 밟은 사람들은 굳은 날을 위해 저축해야 한다는 주문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은다. 굳은 날을 위해 저축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매일매일이 굳은 날이다. 그런 짓은 그만하자.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대신 즐거운 날을 위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위해 저축하라. 그럼 의지의 힘이 따라 바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을 벌거나 성공하려는 동기가 두려움, 분노,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욕구처럼 비생산적인 뿌리에서 출발한 거라면 당신의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두려움이 해소될까? 그럼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유는 문제의 뿌리가 돈이 아닌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두려움이 단순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는 데 있다. 돈은 많이 벌면 두려움의 종류가 바뀔 뿐이다.
돈이 없을 때는 앞으로 계속 무일푼 상태로 남거나 필요한 돈을 벌지 못할까봐 두렵다. 그런데 성공을 하고 나면 두려움이 바뀐다. 이 돈이 다 없어지면 어쩌나? 다들 나한테 손 벌리면 어쩌나? 세금으로 다 나가버리면 어쩌나? 즉, 문제의 뿌리로 파고 들어가 두려움을 없애기 전에는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소용이 없다. 물론 선택을 해야 한다면 돈이 전혀 없는 쪽보다 돈이 있는 상태에서 없어지는 걸 걱정하는 편이 낫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건 행복한 삶의 방식은 아니다.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사람들에게 돈의 양은 내면의 상처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키지 못한다. 내면의 상처가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충분치 않게 만든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다른 무엇이 있어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열쇠는 당신에게 있다. 당신은 내면 세계와 외면적인 세상에 반영이 된다. 스스로 부족하다 믿으면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족한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다. 반면에 풍부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입증하듯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왜냐고? 당신의 뿌리에 배어있는 풍부함이 자연스러운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청사진을 만든 세 번째 영양. 어린 시절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였는가? 우리를 현 상태로 붙잡아두는 세 번째 요소는 특별한 경험들이다. 어렸을 때 돈에 관해, 부에 관해, 부자에 관해 어떤 경험을 했는가? 지금 당신이 부여잡고 있는 믿음, 아니 착각을 만들어낸 근원이 이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 요소 또한 중요하다. 특별한 경험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나의 아내가 8살 때 아이스크림 차가 딸랑딸랑 종을 울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에게 달려가 25센트를 달라고 했더니 엄마는 돈이 없어. 아빠한테 달라고 해. 아빠가 돈을 다 갖고 있어 라는 대답을 들었다. 아빠한테 달려가 돈을 달라고 했더니 아빠가 25센트를 줬다.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었고 행복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이 일로 그녀는 돈에 대해 무엇을 배웠을까? 첫째, 남자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녀가 나에게 기대했던 게 뭐였을 것 같은가? 맞다. 돈이다. 게다가 더 이상 동전 몇 개를 달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 둘째, 여자들이 돈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엄마가 돈이 없었다면 그녀도 없어야 했다. 그렇게 되기 위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썼다.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정확하기도 했다. 100달러를 주면 100달러를 썼다. 200달러를 주면 200달러를 썼다. 500달러를 주면 500달러를 썼다. 1000달러를 주면 1000달러를 썼다. 그 후에 내 강좌를 듣고 차입금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러자 2000달러를 주면 돈을 빌려서 1만 달러를 썼다. 아니야 여보, 1만 달러를 더 벌려고 빌리는 거지 그걸 다 써버리려고 빌리는 게 아니야. 나는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그 말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우리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었다. 그러다 결혼 생활이 파탄날 뻔 하기도 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내 아내에게 돈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것처럼 즉각적인 즐거움을 의미했다. 반면에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비축해야 하는 것이 돈이라고 믿으며 자랐다. 내가 보기에 아내가 돈을 쓸 때마다 그녀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다. 아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녀에게 돈을 쓰지 못하게 할 때마다 삶의 즐거움을 빼앗고 있는 것이었다. 다행히 우리는 서로의 경제 청사진을 바꿀 수 있었고 우리 둘을 위한 제3의 경제 청사진도 만들었다. 효과가 있었냐고? 간단히 말하면 나는 내 삶에 3가지 기적을 목격했다. 딸아이가 생겼다. 아들 녀석도 생겼다. 더 이상 돈 문제로 아내와 싸우지 않는다. 사람들이 돈 문제로 싸울 때 실제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서로의 돈에 대한 생각과 계획, 즉 경제 청사진이 맞지 않은 탓이다. 돈이 많건 적건 중요하지가 않다. 두 사람의 청사진이 맞지 않으면 허다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결혼한 부부, 교제하는 남녀, 가족 구성원, 사업상의 동료, 어느 인간관계에서나 마찬가지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돈이 아닌 청사진이라는 게 핵심이다. 상대의 경제 청사진을 파악하면 둘 다 유익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상대의 돈에 대한 개념이 당신과 똑같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화부터 내지 말고 이해하려 애써라.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인가? 왜 그런 식으로 돈을 다루게 되었을까? 기저에 깔린 두려움은 무엇인가? 이러한 뿌리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이다. 열매가 아닌 뿌리를 다뤄라. 그래야 효과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그 이외의 방법은 한마디로 효과가 없다. 또 하나, 상대의 경제 청사진을 파악하는 동시에 두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새 청사진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게 된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예전에 무익한 경험에 휘둘리지 않겠다. 새롭고 부유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이제 경제 청사진을 부자답게 그리자. 지금 당신은 어떠한 경제 청사진을 갖고 있는가? 당신의 경제 청사진이 고소득으로 맞춰져 있는가? 일반적인 소득 아니면 저소득으로 맞춰져 있는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일정한 액수의 돈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연봉이 2만에서 3만 정도를 벌 생각인가? 4 안에서 6만? 15만에서 20만? 연봉 25만 달러 이상? 당신의 프로그래밍은 저축 아니면 소비 어느 쪽에 맞춰져 있는가? 돈을 잘 관리하는 쪽인가? 되는 대로 놔두는 쪽인가? 이익이 되는 투자를 하는가? 망하는 투자를 하는가?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볼 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고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당신이다. 구입 시기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다. 매각 시기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다. 아무래도 투자의 성공 여부에 당신이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가? 당신의 경제 청사진이 당신의 경제적인 삶을 결정한다. 당신의 사생활도 결정짓는다. 청사진을 낮게 설정해둔 여자는 똑같이 낮은 청사진의 남자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으로 편안한 지대에 머무를 수 있고 게다가 자기 청사진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청사진을 낮게 설정해둔 남자라면 낭비벽이 있거나 돈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여자를 끌어들 것이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편안한 지대에 머무르며 자신의 청사진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 사람들은 사업 기술이나 지식 또는 시장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당치도 않다. 사회 성공과 실패는 당신의 경제 청사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언제나 자신이 지닌 청사진을 현실로 입증하게 되어 있다. 연봉 10만 달러의 청사진을 가졌다면 사업이 꼭 그만큼 잘 될 것이다. 1년에 10만 달러를 벌 수 있을 만큼만. 그 반대로 5만 달러의 청사진은 설정해 두었는데 2년 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면 걱정할 것 없다. 그만큼 벌게 될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돈에 대한 무의식의 원칙이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길을 걷다가 버스에 치여 보험을 받게 되는 식으로라도 정확히 5만 달러를 벌게 될 것이다. 간단하다. 어쨌거나 1년에 5만 달러를 버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만큼만 벌게 된다. 그렇다면 당신의 경제 청사진에 맞춰져 있는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확실하다. 통장을 들여다보라. 수입을 계산해보라. 순자산을 합산해보라. 투자 성공분을 확인해보라. 사업적인 성공을 확인해보라. 소비하는 편인지 저축하는 편인지 생각해보라. 돈을 잘 관리하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의 청사진은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다. 방 안의 온도가 22도라면 온도 조절기가 22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 이제부터 더 흥미로워진다. 날씨가 추울 때 창문을 열어놓았다고 해서 방 안 온도가 18도까지 떨어지게 될까? 물론이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온도 조절기가 작동을 시작해서 온도를 22도로 올려놓을 것이다. 날씨가 더울 때 창문을 열어놓았다고 해서 방 안 온도가 25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온도 조절기가 작동하여서 온도를 22도로 끌어내릴 것이다. 방 안 온도를 완전히 바꾸려면 온도 조절기를 다시 맞추는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성공도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당신의 경제적 자동 온도 조절기, 즉 경제 청사진을 수정하는 길뿐이다.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뭐든지 다 시도해보라. 사업, 마케팅, 영업, 협상, 경영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도 좋고 부동산이나 주식 전문가가 되어도 좋다. 모두 다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이 하는 만큼 늘어난다. 부자가 되는 길에 도움 안 되는 믿음은 의식적으로 제거해라. 머릿속의 생각에는 모두 대가가 있다. 당신이 가진 생각은 투자가 되거나 비용이 된다. 성공과 행복이 다가가게 하거나 멀어지게 한다. 당신에게 힘을 주거나 힘을 빼앗는다. 생각과 믿음을 현명하게 골라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부자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2부에서 알려드리겠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의 생각들을 점검하여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만 받아들이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선택한다. 이 사회에서 무엇이 잘못될까,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한다. 잘못되면 어쩌지? 잘 안 될 거야. 이런 것이 그들의 주된 마인드다. 중산층 사람들은 조금 더 낙관적이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부자들은 자기 삶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내가 잘 되게 만들 거니까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행동한다. 결국 준비, 발사, 조준의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부자들이 행동을 시작하고 대개 그들이 승리한다.
문제점들을 다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행동에 뛰어들지 못해 패배자가 된다. 부자들은 기회를 보고 뛰어들어 더 부자가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준비하는 중이다. 다시 한번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의 생각들을 점검하여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만 받아들이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의 마인드를 가졌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나이테 구독,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좋은 내용 입으로 찾아뵙겠습니다.